네,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공소장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반박 논리 이치에 맞는 것인지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 논리를 내세웠는데 말이죠.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내놓은 것에 보면은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한 이제 대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정 수행의 한 그 일환이었다 이렇게 그 변명을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상 누각이다. 상상의 집이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이른바 무죄 변론을 할 때는 네. 강한 어조로 공소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청와대에서 어쨌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표명 없이 그냥 법적인 의미에서 네. 그냥 이걸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이 갖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 변호인으로서의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그와 같은 행위 자체의 어떤 그 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비슷한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른바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는 통치 행위로서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 재단 모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창조경제, 문화융성과 같은 그 국정 기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네.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그 공개리에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 형법상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정부 그리고 DJ 정부에 있었던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강요가 있었냐 이런 것이죠. 네.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업에 대한 강제적 모금적 성격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단순히 어떤 정권의 어떤 그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고 말씀드렸듯이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따져야 될 그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가 내놓은 논리를 보면은 이 강요의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압박이나 또 협박 또는 폭행 이렇게 폭력이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의 논리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창조경제센터 같은 것들을 하면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이게 세계 한류 같은 것들을 널리 펼치면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도 훨씬 쉽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정권이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왔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공소 사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권에 밑보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돈을 줬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어떤 반박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던 대기업 오너들이 네. 결국은 법정에 나가가지고 증언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네. 앞으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했던 기업인들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아주 관건적인 어떤 그 재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 결국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네.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기업인들과 독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이러한 재단이 있으니까 출연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이 있었고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요청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네.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강요로 느껴질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할 때도
그것이 사실상 강제로 느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강요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네. 취지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한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점에서 지금 그 뭐 각종 그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행했을 때 증언 내용이 유무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관건적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재단을 사유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반박을 또 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그 유영아 변호사의 논리는 그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재단을 설립했는 것이 결국 최순실 씨가 그 재단을 사유화해서 그 돈을 빼먹는 법적으로는 횡령을 하려고 했다는데 네. 돈 그대로 다 있다. 네. 96%가 다 있고 정당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그냥 법이 아니고 이른바 공익법 설립에 의한 재단법이기 때문에 네. 엄격한 그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자체가 소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돈은 아직 있을지 모르지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나오지 않았고 네. 결국 인적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부터 해서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수하로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마치 외면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짬짬이를 통해서 돈을 빼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검찰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단 운영이라는 것은 글쎄요, 뭐 감사나 뭐 이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빼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적법을 가장한 위법이 있을 수 예.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쳤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용역을 줌에 있어가지고 능력 있는데 주지 않고 다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네. 정말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회사를 같은 경우에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최순실 씨가 지금 사기 미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용역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그와 같은 그 K스포츠 재단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한 그렇죠. 7억 원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것 또한 예. 검찰이 이와 같이 기소했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정우성 전 비서관에서 지시를 해서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대통령 지시로 뭐 누설한 것이 아닐 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무의 일환이다, 정당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상당 부분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반박이 이런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도 이제 이거를 그 사과를 하면서 어떤 여론 수렴 차원에서 했는 것이고 아직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직무로 인한 정당 행위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흥의 어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맞을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소했는 걸 보면은 100개 넘는 180개 정도 되는 어떤 문서가 유출됐고 그중에 예. 47개, 40여 개 정도 되는 것은 명백히 공무상 비밀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번 33장의 공소장이 나와 있지만 별지에 붙어 있는 것은 지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자체로서 공무상 비밀이 되기 때문에라고 네. 하는데 결국 앞으로의 용건 그 관건은 뭐냐면은 과연 지금 객관적으로 봤어도 비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외부로 유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묵인 방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어떤 앞으로의 논란의 어떤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순실의 이제 공소장을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처럼 기재를 한 것을 두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 불소추 특권을 불소추 특권으로 법정 방어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검찰이 오히려 악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검찰의 이와 같은 발표가 이른바 수사를 그 자료를 유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하는데 네. 실제 그런 것에 대한 방어 논리로서 검찰과 법원이 상당히 신경을 썼는 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공소장을 발표했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
법원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법원이 언론에 반포를 했기 때문에 예. 법원으로서는 어떤 그 피의사실 공포죄의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한 점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유영하 변호사로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결국은 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가 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난 바에는 결국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네. 결국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브리핑 과정에서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유영하 변호사의 논리가 공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유영하 변호사의 반박문에 이어서 청와대도 어제 그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정치 공세가 이어질 바에는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지금 강수를 둔 건데, 자, 먼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의 관련 발언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정치 공세는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뭐 탄핵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상, 법률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자란 것은 헌법상 절차란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들은 본인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탄핵 절차를 의미할 것이고 예. 법률적 절차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정치화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이른바 사실 실체적 진실을 가지는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말 자체에서 탄핵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야권이 대통령의 거취, 특히 하야에 대한 얘기를 함에 대해서 하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밝히고 네. 앞으로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이고 네. 결국은 야권에 대해서 탄핵 절차로 나를 이끌어 가라라는 선언을 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특검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이거에 따를 때 앞으로 제 추측에는 특검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중립적인 특검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말이 그렇기 그거죠. 때문에 예. 이 말은 야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검을 추천할 때 가급적 중립적 인사로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실제 앞으로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도 심지어 어떤 절차 자체가 기존의 형사 절차와 좀 많이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이 그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 특검 자체를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읽을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가 언론의 여러 가지 의혹 보도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코너를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설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코너를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설을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12월 12일 이제 촛불 집회가 있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국민 사과도 있고 했습니다만 네. 결국 그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보수 세력이 조금 더 집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그 본인이 국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 이런 어떤 국정 기조 하에서 예. 결국 소설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결국은 실체 관계는 검찰이나 어떤 헌재를 가해서 가리겠지만 네. 어떤 악의적인 청와대 판단하기에 악의적인 어떤 사실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하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 그 2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타임라인을 아주 시분까지 해서 했었는데 네. 만시지탄이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조금 더 예. 일찍 이렇게 했으면 이 지경은 아니었을 텐데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차원에서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본인이 당당하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결국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또한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세월호 7시간, 그것도 이제 거기에 그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 이것을 이제 하나씩 보여줬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게 그 이렇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청와대가 우왕좌왕했었던 것은 결국은 뭐 언론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 탓이요가 아니고 언론 탓이요라고 해서 이제 공을 언론 쪽으로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오늘 그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 상황실과 해경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네. 10시 반쯤 이미 그와 같이 거의 침몰해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오보를 정정해주는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수동적으로 언론의 내용만 받아서 그것이 결국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의 책임이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예. 어떤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지금 큰 이제 점이 화면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녹취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 세월호 사고 당일 10시 52분의 그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H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를 뜻하는 건데 저 해경청에서 얘기한 것을 이제 저 맨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뭐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이미 물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게 세월호가 얼마나 큰지 뭐 사실 작은 배 정도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 위기적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못했다는 그런 점에 대한 비판은 변론으로 그냥 이거를 언론의 탓으로 한다는 것에 저건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10시 52분에 저 대화 녹취록 보면 이미 파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 세월호에 이제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그 하는 그 언론 보도는 11시 이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시 52분에 청와대에서 저렇게 직접 통화를 하고도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팩트가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오보한 것은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그 오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청와대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청와대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7시간 동안 그와 같은 노력을 했는지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 있다는 점이 지금 네.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7시간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라고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이 관저 집무실을 이용을 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들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많고 또 와병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무실이 아닌 이 본인이 어떤 관저에서 집무를 했는 케이스가 있고 실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라는 그런 취지도 사실은 맞기 때문에 단순히 그 관저에서 했다는 것만 가지고 출근을 안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 평소 때도 집무실까지 오지 않고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어떤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면서 했던 그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할 수 있는 비판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여러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은 있다. 다만 대통령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소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그 직무실에 가서 업무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논란 때문에 그 청와대 집무실이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새로 알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청와대에서는 또 법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서 무죄 또는 그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시간이 걸려서 또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법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좀 이런 자괴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